차지. 대단한 2, 중단은 1, 수단은 1, 헌병 경찰을 앞세운 무장통치라는 건데 일본은 우리나라가 1910년 지난 시간 배웠죠? 자,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자, 오늘 학습목은 두 가지예요. 일본이 과연 우리나라 어떻게 통치했냐? 그래서 무단 통치라고 하거든요. 이 시기를. 무단이 뭐지? 강제로. 정말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압적으로 통제한다. 강압적으로.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강압적으로 통치했는지 그걸 살펴보고, 두 번째 학습 목표는 경제적으로는 우리를 어떻게 수탈했나, 그걸 토지주서 사업이라고 하는데 과연 토지주서 사업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일본 1910년부터 우리나라를 몇 년까지 지배했을까? 25년. 몇월 며칠? 8월 15일. 광복절이죠. 자, 1940년 8월 15일까지 우리나라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크게 35년간 우리나라를 지배를 하는데 20년대, 30년대 총 3시기로 나뉘어 1910년부터 20년까지, 20년부터 30년까지, 30년부터 45년까지 총 3단계로 우리나라를 성격을 좀 바꿔서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무단통치기라고 하는데요. 일본이 강압적으로 우리를 통치합니다. 아직도 선생님 기억이 나는 게, 선생님이 남부로 나왔거든. 선생님 고등학교 때 남부로 나왔는데, 그때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는 진짜 체벌이 진짜 심했었어. 선생님도 어릴 때 막 많이 맞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지리 시간이었어. 혼지리 시간이었는데, 지리 선생님이 첫 시간에 딱 오더니 떠든 애랑 발견한 거 진짜 걔를 1시간 동안 50분 내내 때렸어. 진짜 완전히 솔직히 체벌이라기에는 너무 심각한 정도로 정말 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정말 옳지 못한 모습이었어. 교사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셨는데 정말 심하게 때리면서 했던 말이, 일단 첫 시간에 한 명을 이렇게 때리면 수업이 편하다라고 하시는 거야. 그 말은 뭐냐? 한 시간에 일단 누가 나를 패해서 애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주면 내 수업이 편하다고 하신 거지.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시는 선생님이지. 진짜 근데 그 선생님 수업 때는 입도 뻥뻥할 수 없어. 무서워. 맞을까봐. 진짜 무서웠거든. 진짜 무서웠는데 일본이 똑같이 한 거야. 당시에 일본이 얼마나 그냥 비민주적인 학교의 현장이었는데, 당시 우리나라를 비민주적으로 강압적으로 통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통제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중요해서 색깔변으로 할게요. 당시에 우리나라에 조선 총독부랑을 설치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우선 정치적 기구 조선 총독부랑을 만들었어요. 조선 총독부. 자, 조선 총독부를 만들었는데 이게 조선 총독부야. 이거 혹시 실제로 본 사람? 아마 못 봤을 겁니다. 비슷한 걸 봤을 수도 있는데 아마 실제로 못 봤을 거야. 왜냐면 이거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어. 왜냐면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 지금 한라사진이지. 여기 어디게? 맞아, 광화문. 여기가 광화문 광장인데 옛날 광화문이 어디야? 1990년 초까지 있었어. 이게. 자, 광화문이고 여기에 있었던 건물이 조선 총독부입니다. 그 말은 뭐냐? 광화문 지금 여기엔 무슨 건물 있지? 청와대. 청와대가 여기 뒤에 있고 청와대 앞에는 경복궁이 위치해 있거든. 그러니까 일본은 당시 경복궁 앞에다가 경복궁 앞마당에다가 조선 총독부를 세워. 왜 여기냐? 하필 경복궁 앞이냐? 왜 경복궁 앞에 만들었을 거야? 우리나라를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훌륭해. 진짜 잘 얘기했어. 맞아. 당시에 일본은 조선 정부가 여기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조선 정부를 상징하는 이 경복궁 앞에다가 자기들의 통치기를 설치함으로써 우리의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우리가 통제를 하겠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여기다 보여준 거지. 근데 이게 90년대 초반까지 있었어, 얘들아. 광복을 하고 나서도 한 30-40년 동안 더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일본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여행 오면은 여기가 필수 코스야. 왜냐면은 자기들이 찰나했던 역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 시절의 역사, 잘 나가던 시절의 역사의 상징적인 건물이니까 여기가 필수 관광 코스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좋아, 나빠? 나쁘지. 그래서 이때 역사학자들 논의가 붙어. 뭐였냐? 야, 이거 부셔버리자. 아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안 좋은 기억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데다 옮겨서 보존을 하자라고 해서 논의가 붙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한테 요청을 해. 지금 대한민국에서 조선 총독부 부시려고 한다면서요? 이거 부시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해체해서 일본에다 다시 만들게요 라고 한 거야. 그러자
당시 대통령 누구였어요?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폭파시켜버려. 벽돌 하나 못 가져가게 해. 다 폭파시켜버려. 그냥 부셔버려. 이때 대통령 지지율 99%. 전 국민의 지지를 받지. 와우 말하면서 통쾌하잖아. 근데 아무튼 뭐 조선총독도 이렇게 부셔졌지만 실제로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천국은 이제 막 지금 개발되고 있는 성육시라고 했지만 선생님 고향이 대전이거든. 대전도 원래 대전시청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썼던 건물이었어. 그래가지고 아직도 남아있거든. 지금은 안 써. 지금은 안 쓰는데 그래서 선생님 90년 초반에 막 쓴데 가서 거기 시청문에 돌 던지고 그랬어. 이거 왜 쓰냐고. 일본은 일제시대 때 쓰던 건데 아마 돌 던지고 그랬었는데 근데 아직도 그렇게 일제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어 우리나라에. 왜냐면 35년이라는 긴 역사를 같이 했잖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런 건물들을 과연 없애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보존을 해서 이거 우리의 어떻게 보면 거울로 삼는 게 나을까? 뭐 그런 것도 한 번씩 여러분 생각할 만한 주제이죠. 지금은 없다는 점. 조선 총독부는. 자, 근데 일본은 이 조선 총독부의 대장, 조선 총독을 누구로 임명했냐? 이런 사람들을 임명했는데, 자, 얘가 1대 총독 대라우치 마사사키야. 얘 직업이 뭐일 것 같아? 딱 봤을 때. 군인. 지금 제복을 입고 있죠? 당시의 조선 총독을 군인 출신으로 임명합니다. 군인 출신 조선 총독을 임명해. 그러니까 이 조선 총독부의 대장, 즉 우리나라의 시민 지배하는데 가장 넘버원을 대장을 군인으로 임명했는데요. 자, 군인은 뭐에 좋고 뭐에 좋고? 명예, 또 권력, 또 돈? 아니 돈은 아니고. 물론 돈도 중요하지. 근데 군인은 무조건 이걸 시켜야 돼. 위에서 여기 내리는 명령 지키는 거. 군인은 명령을 시키고 명령을 하라. 그러니까 시키면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 총독을 군인으로 임명했다. 이 말이 뭐냐? 우리나라를 완전히 군인 체제처럼 상하 질서로 꽉 억누르겠다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이 베라츠 마사사키 성격 자체가 일본에서 되게 존경받는 분위기긴 한데 이 성격 자체가 되게 철저하다고 유명하대요. 되게 철저해서 정말 우리나라를 칼로 다 재단하듯 우리나라를 철저하게 통치했던 에게 군인 출신의 이 총독을 임명했다. 우리나라를 군대처럼 통제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당시 일본은 헌병 정책제를 실시합니다. 자, 여러분, 헌병이 뭐냐면은 군인에서 영창 갈 때. 맞아. 군인 갈 때 영창 갈 때 끌고 간 사람 여기 보면 막 헌병 완전 차고 MP 써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군인 경찰이야. 영어로 밀리터리 폴리스라고 하는데 왜냐면 군대에서도 잘못을 하면은 군인들 처벌을 해야 돼. 그걸 하는 애들이 경찰 군대 내에서도 경찰이 필요하니까 헌병이라는 그 군대 군인 임무를 하는 애들을 뽑아. 참고로 선생님도 이제 헌병 출신인데 선생님은 나는 착출됐어. 나는 2008년도 1월 10일인가 내 입대를 했는데 선생님은 강제로 뽑혀서 헌병이 된 거야. 나는 강제로 뽑혔어. 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강제로 착출당했어. 왜냐면은 2008년도부터 헌병은 착출로 바뀌었거든. 착출로 바뀌어가지고 그랬는데 선생님보다 한 달 먼저 온 사람들까지는 면접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야. 군대에 가서 면접 보고 나 헌병되고 싶어 해서 자원에서 면접 보고 들어왔는데 아이들 기억이 나는 게 원래 면접 봤을 때 그 기준이 뭐가 있냐면은 키가 커야 돼. 헌병이. 왜냐면 군인들 경찰이다 보니까 일반 경찰보다는 등치가 있어야 된다 해서 키를 봐. 선생님 키가 크다는 게 아니라 나는 강제 뽑혔어. 선생님들이 진짜 다 키가 다 커. 그리고 선생님 순찰하는 헌병이었거든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 잘생겼어. 다 얼굴을 보고 뽑아서 그런지 진짜 잘생겼어. 난 갔다가 난 모델들만 있는 거다. 거기서 나오는 막 자괴감. 뭐지 이 세상? 뭘 너무 난 여기 왜 있지? 내가 부끄러워 내가. 하여튼 그런 데는 나왔는데 아이도 기억이 나. 진짜 잘생기고 진짜 다 키가 크고 나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모양이 난쟁이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막 되게 상처. 여기 뭐 나와 다른 인종이 사는 느낌? 그래서 혼자 되게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근데 왜 헌병대 딱 지나가면 등치들한테 튀고 막 그래. 군인들이 막 지나갈 때마다 좀 무서워해. 왜냐면은 막 괜히 여러분들 왜 경찰시 있을 때 괜히 잘못한 게 없으면 떳떳하긴 하지만 뭔가 조심스럽게 되잖아 행동 자체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경찰시가 있는데 옆에서 막 쓰레기 버릴 수 있어? 못하지 그런 거.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일본은 이 경찰들 길 곳곳마다 서 있는 경찰들이 헌병들을 배치합니다.
즉 군인들이 길 곳곳마다 서 있어서 경찰이 업무를 한다고 보면 돼. 자, 당시에 일본 헌병들 찾으면 길거리 곳곳마다 이렇게 무섭게 생긴 헌병들이 칼을 차고 총을 차고 있는 헌병들이 길거리마다 서 있어. 당시에 조선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 공포. 무섭다. 갑자기 나라가 일제 경합됐더니 길거리 곳곳마다 일본 군인들이 돌아다니는 거야. 더 무시무시한 건 뭐였냐? 이 일본 헌병들이 조선인을 상대로 태형이라는 걸 실시할 수 있었어. 일본 헌병들이 조선인을 데리고 너 나와 태형 이렇게 실시할 수가 있어. 근데 태형이 뭐였냐? 사람을 맞아. 이런 형틀에 묶어서 이 돌기짝이라고 이제 엉덩이랑 허벅지 사이 여기 살을 이 몽둥이로 때리는 거야. 이게 태형이야.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여러분, 태형도 충격적인데 사람이 잘못을 했어. 그럼 이 잘못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뭘 해야 돼? 재판을 해야 돼.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맞냐? 맞으면은 그럼 몇 대 때릴 거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 그냥 일본 헌병들이 조선 사람 붙잡아다 때릴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그럼 뭘 잘못해서 때리냐? 라고 이제 태형 규칙을 막 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자기 집 앞마당을 제대로 안 쓰면 태형이라는 게 있어. 그 말은 그냥 기분 나쁘면 때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가을에 낙엽이 무슨 떨어지잖아. 내가 열심히 쓸었어. 1시간 동안 밥 먹고도 안 왔는데 낙엽이 떨어져 있네. 일본 경찰 지나가. 너 안 쓸었어. 나와. 맞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압적으로 공포 정치를 실시했다. 그리고 나와서 우리나라의 언론, 신문이나 집회 같은 것을 다 금지시켜. 다 검열해. 단속한다. 우리나라 신문을 다 검사해. 신문지법이라 그래서 신문을 다 검사한다. 검사해서 이거 기사 내지 마, 저런 거 내지 마, 다 검사를 하고 사람들 모여서 민주적으로만 집회한 것도 다 못하게 통제를 해. 더 나아가서 더 심한 거, 어린 학생들한테까지도 공포심을 심어. 어떻게 심어줬냐? 바로 교사들이 학교에서 군복 칼차고 다녀. 지난주 목요일에 3학년 선배들 졸업사진 찍었지. 여러분도 내내 졸업사진 찍을 텐데 되게 어떻게 보면 행복한 추억이잖아. 자, 일제강점기 시절에 학교 사진 한번 보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3명 교사입니다. 칼 차고 있죠. 칼 들고 있고. 자, 뒤에 있는 학생들 표정이 어때요? 안 좋았어요. 되게 안 좋아 보이지. 어떻게 좋겠어. 생각해봐. 내가 지금 제복 입고 칼 차고 다니는데 너네 수업 잘 수가 있을까? 아니요. 아니 내가 말하면서 스름스름하면서 공포지 완전. 그러니까 당시에 어린 학생들한테까지 보여준 거야. 일본의 통치를 따라라. 어렸을 때부터 이게 세뇌교육을 시키는 거죠. 너네 우리말 따라 안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정말 우리나라를 1910년대 초장에 우리나라를 완전 시민 지배하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완전 인간 취급을 안 하지. 실제로 당시에 일본 역사학자들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일본과 조선인은 같은 계급이 아니다. 걔들은 막 열등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막 깔봐. 나쁜 놈들. 그럼 일본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통치했냐? 경제적으로. 일본이 식민 통치하는 이유는 이거 뭐지?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있겠지만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제국주의 배웠나요? 제국주의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를 식민 지배하잖아. 왜 식민 지배를 왜 해? 먹을 거, 맞아. 자원, 그치. 노예. 그렇지. 인력을 뽑아가고 자원을 뽑아가고 먹을 걸 막 뺏어가고. 일본도 똑같아. 우리나라 식민 지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자원을 뺏어가기 위해서 가장 큰 이유. 그래서 일본은 먼저 1910년부터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땅이 그러니까 뜯어가기 전에는 뜯어가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원을 뜯어가야 되니까 우리나라 땅이 얼마큼 넓은지를 조사하는 거야. 그게 바로 토지 조사 사업이야. 자, 목적 한번 살펴볼게요. 토지 조사 사업. 토지를 조사했던 사업인데 목적. 일단 우리나라 식민 지배하는데 자료를 식민 지배하는데 필요한 식민 지배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토지 조사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땅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여기서 1년에 세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조사하기 위해서 식민 지배를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토지를 조사하고 또 자기들의 재정기반 야 조선의 쌀이 한 1000가마씩 나온다더라. 이걸 뜯어서 우리 돈을 써먹자. 그래서 재정기반을 위해 토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조사를 했냐? 토지 조사를 어떻게 했냐?
바로 신고제로 운영이 나오는데요. 신고제. 자, 당시에 1912년에 발표된 통지조사 0이라는 문서인데, 자, 이거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 토지 수요자는 총독이 정한 기간 내에 내 땅이 만약에 여기 옥길리 1번부터 6번길까지가 내 땅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좋지? 나는 옥길리 1번부터 6번을 토지조사국장에게 뭐 해야 된다? 신고. 가서 얘기해야 돼. 안녕하세요. 저 옥길리 1번부터 6번지까지가 제 땅입니다. 하고 신고하면은 거기서 문서라 떼줍니다. 그럼 일본 정부가 조선총독부에서 1번부터 6번 길은 이 땅 이렇게 문서라 떼줘. 되게 좋아 보이는 제도지. 신고만 하면 공식적으로 문서로 인정해 근데 주니까. 글 모르는 사람들은 다 뺏어가잖아. 그렇지.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조사를 하고 토지를 문서를 발급하는데, 문제는 제가 얘기했듯이 글을 몰라. 일본이 이런 걸로 홍보를 해. 근데 글을 몰라. 뭐 하는 거? 뭐 하래? 몰라 나도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신고제를 몰라. 그리고 일본이 정해진 기간 내야, 즉 정해진 기간 이후에 신고하면 그 땅 어떻게 되느냐? 일본 땅. 일본은 이런 식으로 신고를 안 한 땅 또는 못한 땅을 다 이건 주인 없는 땅 하면서 하루아침에 다 뺏어가 버리고, 농민들 되게 당황한 거지. 이거 내 땅인데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일본인 와서 농민도 살아. 너 신고 안 했잖아. 이거 우리 땅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 당시에 우리나라 땅이 엄청나게 파장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토시들이 다 파장해. 그러니까 일본이 신고제라는 걸 제대로 안 알려주니까 신고를 하지 못한 농민들을 다 뺏겨 땅을.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여기 2학년 일반이 함께 여기 뒤에 있는 텃밭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어. 공유지가 있어. 그 당시에 마을 공유지가 되게 많았는데, 근데 신고를 하라니까 누구 하나 뭐 대표하기가 애매하잖아. 다 같이 농사짓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신고를 안 해.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뺏어갑니다. 주인 없는 땅이라고 해서. 그리고 나서 토지를 뺏은 다음에 이 뺏은 토지를 어디 넘기냐면 일본 회사였던 동양석식 주식회사라는 데를 넘겨요. 동양석식 주식회사. 당시에 조선 총독부는 우리 조선 농민에게 뺏은 땅들을 다 동양석식 주식회사한테 넘깁니다. 야, 니네가 이 땅들 다 관리해. 이래서 동양석식 주식회사한테 넘기는데, 여기가 이제 동양석식 주식회사인데, 정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여기다 많이 천도 던지고 여기 있는 요원들도 사살하고 그래. 정말 우리나라 토지를 많이 수탈했던 일본 회사야. 일본은 왜 여기에 땅을 넘겼냐? 얘네가 뺏은 땅들을 누구한테 줬냐면 일본 사람. 당시에 이 뺏은 땅들을 일본 사람한테 넘겼습니다. 이게 당시에 동양석식 주식회사에서 냈던 신문 광고야. 일본에서 냈던 신문 광고. 뭐 너무 긴데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거야. 자, 여러분, 일본에서 100엔 주면은 땅 한 평 살 수 있죠. 지금 조선에 저희 동양석식 주식회사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100엔이면은 100평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으로 이주하세요라는 기사야. 조선의 땅이 정말 싸다. 이주하세요라는 기사인데, 왜 일본은 조선 총독부는 왜 일본 사람들한테 쌀 땅값을 넘겨서 정착시키도록 했을까? 이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 땅. 응? 잘 얘기했어. 잘 얘기했듯이 당시에 일본인이 건너서 살게 되면 우리나라 온 마을에 곳곳마다 일본인이 살게 돼. 일본 조선 총독 입장에서는 통제하기가 더 수월해져. 왜냐하면 일본 사람은 조선 총독의 말을 따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전국적으로 다 통제하기 위해서 일본인에게 땅을 넘겨버리고, 그래서 당시 지역의 수많은 부자들이 다 일본 사람이 되고, 이 부자들은 마을을 통제하게 되는 거죠. 반도 통치를 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통치했고, 정말 일본인 머리 잘 썼지. 그럼 이때 땅 뺏겼던 우리 조선인들, 이때 조선인들은 어떻게 되었냐? 땅이 없어. 내 땅 하루아침에 뺏겼어. 내 땅 다 뺏기니까 다 소장농인들. 소장농이 뭐냐면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농민을 말하는 거야. 내 땅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딱 가서 저 미안한데 예를 들어 도현이한테 가서, 도현아 나 땅이 없어. 네 땅 100평만 빌려줄래? 해서 열심히 농사 져서
너한테 한 80점 내가 20점 먹을게 이런 식으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걸 수정농이라고 해. 또는 어차피 내 땅 없어졌잖아. 저기 1분 오면 만주랑 연해주로 우리가 떠나자. 그냥 우리 새로 농사 짓자 해서 만주랑 연해주로 떠나버리자. 2주 만주와 연해주로 이 조선 농민들이 이주했습니다. 저기 지금 다쓴 친구들 보면 알겠지만 저기가 만주 연해주였죠. 당시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당시 만주와 연해주로 정말 수많은 농민들이 다 이주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독립운동가를 돕는 사람들이 되구나.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자, 마지막 이거는 그냥 여러분 일본이 경제적으로 우리를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지배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 더 알아두라고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이걸 실시하거든요. 회사령형.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뿐만 아니라 이걸 실시했어요. 회사령이라는 걸 실시했는데 회사령이라는 걸 실시했는데 자, 여러분 만약에 여기 청구부 앞에다가 장사한대 뭐 차리면 대박 날것 같아요? 떡볶이? 진짜 뷔페. 어? 뷔페. 무슨 게? 뷔페요. 아 뷔페. 아 뷔페. 뷔페. 뭐 이런 거 차리면 대박 날것 같아. 여러분 차렸어. 그럼 나 사업한다고 어디에 가서 신고하면 돼 이게? 국세시장. 맞아. 구청 또는 저기 시청에 가서 저 여기다 가게 차렸어요 하고 사업자 등록증 내려오고 그거 받으면 돼. 사업 신청하면 돼. 근데 191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 내가 회사를 만들려면 누구의 허가가 있어야 돼. 누구냐면 조선 총독의 맞아. 조선 총독의 허가가 없이는 회사를 못 만들었어. 이게 회사령입니다. 조선 총독의 허가 없이는 회사를 만들 수가 없다. 자, 이게 바로 회사령인데 회사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조선 총독은 언제든지 회사를 없앨 수가 있다라는 게 이 회사령인데 자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한국 조선인이야. 내가 회사를 기가 막힌 아이템을 사왔어. 총독에 가. 자 회사 만들게 허가해주세요 하면 허가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하면 일본인이 와서 허가해주세요 하면은 허가해. 왜냐? 조선 사람이 잘 살면 안 되니까. 만약에 회사를 차려서 대박이다. 그 돈이 독립운동으로 갈 수도 있고 일본 입장에서는 또는 조선인이 잘 살게 되면은 일본의 통제를 받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경제적 자본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회사령이라는 걸 실시해서 우리나라 자본을 다 통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일본은 악랄하게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공포정치와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 사업 회사령을 실시해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통치했다. 정말 일본이 무단 통치기 정말 악랄하게 통치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배울 게 정말 안타까운 역사야. 두 번 다시 이런 역사 반복되면 안 되고 정말 일본이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걸 느꼈어.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서 우리가 두 번 다시 이런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된다. 그리고 선생님 아까 다른 반 할 때는 막 여기서도 뭐 얘기했던 거 있는데 뭐였냐면은 개인적으로 공포 정치라고 하잖아. 옛날 솔직히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체벌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무서워서 학교가 무섭던 선생님이 있었어. 지금도 모르겠어. 여러분도 아마 무서운 선생님 뭐 어떤 선생님마다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겠지만 진짜 무서운 선생님 시간에는 숨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진짜 졸 수도 없고 정말 한 시간이 공문이야. 무서워 긴장과 그 식은땀 막 흐르면서 나 이번 시간 맞으면 어쩌지 이런 식으로 막 진짜 공포였거든. 근데 선생님이 작년에 학교에서 내 담당이 내가 학생생활위원회 담당했어. 그래서 이제 선도 온 친구들이랑 상담도 하고 막 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옛날처럼 그냥 교내봉사 말고 몇 대 때리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선생님이 체벌보다는 이런 제도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느꼈던 게 언제냐면은 군대 갔을 때 선생님이 훈련병일 때 낮에는 열심히 총 쏘고 툭 던지고 막 훈련하는데 밤 되면 여러분 훈련소에서 밤 되면 또 교육 밤 되면 또 수업을 들어야 돼. 밤 되면 그러니까 저녁 먹고 얼마나 졸려 그래서 여기 분당에서 다시 수업을 듣는데 너무 졸리잖아. 그럼 막 졸기도 하고 옆에 있는 동기랑 떠들기도 해. 그러면은 뒤에 조교들이 서 있어서 뭐 130 몇 번 나와 뭐 8곱하기 10회 실시 막 이렇게 혼내 얼차릴 수 있는데 그때 든 생각은 솔직히 아니 근이 걸렸네. 재수가 없네. 약간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 내 머릿속에.
떠들다가 아이씨 재수가 엄청 걸렸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한 번은 어떤 조개 딱 부르는 거야. 걸려서 걔 또 떠들다가 걸리나 졸업나가 했어. 딱 걸렸어. 그래서 딱 불려갔는데 야 너네가 지금 20살 넘어서 군대 입대를 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되는데 왜 지금 다른 사람이 너네를 이렇게 수업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졸거나 떠들 수가 있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든 생각은 솔직히 그전에는 내가 혼났을 때는 아 재수가 없네 막 이런 거였는데 아 재수가 걸렸다 이거였는데 그때 든 생각은 뭔데? 아니야 이러고 되게 좀 부끄러웠어.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이러니까 아 내가 진짜 잘못을 했구나 라고 느끼는 좀 계기가 됐거든.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든 게 아 옛날처럼 이렇게 좀 약간 공포, 체벌 막 이런 것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선도나 학폭이나 막 이렇게 좀 약간 여러분이 느끼기엔 피곤할 수도 있어. 그런 제도들이 피곤할 수 있지만 차라리 이렇게 해서 그걸 통해 좀 반성하는 친구가 있다면은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 그리고 일단 체벌은 더 안 좋았던 기억이 더 많았던 것 같아서 그리고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지금 여기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생활교육이나 학폭이라든지 뭐 이런 게 더 좋은 제도인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 정리할게요. 1번 정치적으로 부정 정치 경제를 퀴즈도 했다. 자 노트 정리하겠습니다. 자 노트 필기동 펴시고 자 잘했고 고마워요. 잘했고 고마워요. 올렸어. 모였어?